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이레시 차이나의 책 일곱 괴물이 사는 마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목부터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일곱 괴물이라고 하면 판타지 소설이나 동화 속 괴물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괴물은 우리 바깥쪽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정과 그런 욕망. 책에서 다루는 일곱 괴물은 분노, 탐식, 세교, 질투, 나태, 탐욕, 교만 이렇게 일곱 개, 흔히 칠죄종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보통 이런 단어들 쓰면 도덕이나 종교의 언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 탐식하지 말아야 한다. 나태하면 안 되죠.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책은 이 일곱 가지 마음을 죄책감이나 훈계의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감정들이 뇌, 유전자, 호르몬 이런 수많은 진화적 압력 속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화를 내고 과식하고 성욕을 느끼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의지만으로 생기는 일인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또는 반대로 이런 행동들이 뇌와 몸의 이제 작동에서 비롯된다면 우리의 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일지 같은 질문들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편에서는 이 책 전체의 흐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7가지 죄악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는지를 먼저 훑고 마지막에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자 주장인 자유의지 문제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은 분노입니다. 이 장은 분노가 어떻게 공격성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다룹니다. 책은 분노와 공격성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제 분노는 감정이죠. 반면 공격성은 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 자체와 화가 난 상태에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해치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슬픔, 공포, 혐오 같은 감정은 보통 우리를 자극해서 멀어지게 하지만 분노는 오히려 자극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인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협하거나 모욕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피하기보다 맞서고 싶어지죠. 그래서 분노는 때로 행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할 거예요. 부당한 일 같은 경우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힘이 통제되지 않으면 여전히 폭력과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 책은 뇌전증 환자나 뇌 손상 사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노가 폭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불안이나 뇌 기능의 변화가 관련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편도체는 위협과 감정 반응을 알아차리는 데 관여하고 이마 앞껍질은 충동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배 쪽 안쪽 이마 앞껍질은 감정과 이성적 판단을 연결하면서 분노가 곧바로 행동으로 터져나오지 않도록 우리 제동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또 테스토스테론이나 MAOA 같은 그런 유전자, 유년기의 역경이나 뇌 손상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공격성과 관련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장을 읽고 나면 분노를 저 사람 성격이 나쁘다라는 식으로는 판단하지 않게 될 거고요. 그냥 분노는 그냥 감정일 뿐이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뇌와 몸 그리고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탐식인데요. 이 탐식장은 우리 과식이나 비만을 다룹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먹는 사람을 보며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기 쉽죠. 아니, 그렇게 살이 찌면 적게 먹으면 되지 않냐, 참으면 되지 않냐, 운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이런 먹는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생물학적 조절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책에서 드는 인상적인 예시는 회색곰인데요. 회색곰은 겨울잠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약을 먹어댑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대사 이상이나 건강 문제를 겪지 않죠. 몸의 체계가 인간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많이 먹는다라는 행동 하나만 보고 건강이나 의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죠. 이처럼 식욕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시상하부와 렙틴입니다.
렙틴은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스키노인데요. 몸에 에너지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를 뇌에 계속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상 하부가 이 신호를 읽고 더 먹어야 될지 그만 먹을지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체계가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죠. 렙틴을 감지하는 능력이 시상 하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관련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 몸은 충분히 저장된 상태에서도 이제 렙틴을 계속 만들어내지 못해서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레더 윌리 증후군이라는 것도 소개를 하는데요.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식욕을 조절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이런 사례를 보면 과식이 그냥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최근 장내 미생물 그리고 뭐 임신 중 영양 상태, 이런 수많은 음식 자극에 대한 도파민 반응도 다루는데요. 특히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좋아함과 원함의 차이였어요. 우리는 어떤 음식을 실제로 좋아해서 먹기도 하지만 음식과 관련된 자극이 도파민을 올려서 강하게 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행동은 맛의 문제가 면서 동시에 보상 회로의 문제입니다. 이 책은 탐식을 도덕적 실패로 몰아가기 전에 이제 몸이 어떻게 식욕을 만들고 어떻게 도파민으로 이를 조절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장은 세욕인데요. 이 세욕장은 성욕을 다룹니다. 이 성욕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욕망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숨겨지고 비난받는 그런 욕망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 책은 성욕을 수치심이나 금기의 언어로만 다루지 않고 뇌와 호르몬, 약물, 진화적 전략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책에서는 전쟁 중 뇌 손상을 입은 군인들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뇌 손상 이후에 성격이 거칠어지고 성적 행동에 집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성욕에도 조절 장치가 있고 그 장치가 손상되면 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성욕에는 이마엽이라는 부분만 관여하진 않습니다. 뭐 둘레계, 시상, 시상하부 같은 뇌 영역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태아 시기의 호르몬 노출이 이 신체 발달과 뇌회로 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것이 결국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최근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라는 이런 치료제의 사례도 다루는데요. 이 약물이 성욕 과다나 성적 선호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성욕은 개인의 취향이나 도덕성으로만 설명하기 힘들겠어요. 뇌의 화학적 변화나 약물의 영향도 성적 충동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또 최근 섹스 중독을 단순히 쾌락에 중독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 중독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욕망들과도 연결되어 탐식에서 음식 자체보다 음식 자극이 사람을 움직이게 했듯이 세욕에서도 욕망의 대상보다 욕망을 쫓는 과정이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후에 제가 따로 깊게 다룰 생각인데요. 뭐 성욕이 많다는 사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욕망과 행동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뭐 합의된 성적 선택을 사회는 왜 비판하는지 같은 질문을 던지기에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장은 질투입니다. 질투장은 우리가 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지, 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빼앗고 싶어 하는지를 다룹니다. 책은 질투와 시샘을 구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를 양성 질투와 악성 질투로 나누죠. 양성 질투는 상대의 장점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 주변의 친구가 엄청나게 뭐 상을 받거나 뭐 공부를 되게 잘해서 학점을 잘 받았어요. 이 성취를 보고 제가 자극을 받아서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양성 질투라고 하죠. 이런 질투는 저에게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반면에 악성 질투는 이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 하거나 상대가 그것을 잃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경우에 질투는 관계를 해치고 공격적인 그런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봅니다. 하지만 책은 질투가 경쟁 사회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사람의 능력, 지위, 매력 이런 자원은 나의 삶에도 실제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질투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병적의 상태가 되죠. 책에서는 자기애적 인격장애와 오셀로 증후군 같은 사례가 나옵니다. 오셀로 증후군은 배우자가 외도한다고 병적으로 의심하는 상태입니다. 의처증, 의부증도 마찬가지겠죠. 심하면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장을 읽고 나면 질투가 단순히 못난 마음이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려워질 겁니다. 질투는 인간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이제 양쪽성 본질이니까요. 같은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성장에 자극이 되기도 하고 파괴적인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은 나태입니다. 나태장은 게으름과 무기력을 다루는데요. 우리는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죠. 그런데 책은 나태를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무감동, 무쾌감증, 피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능한 선택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 다음 그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산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그 노력을 들였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마관자 치매와 헌팅턴병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마관자 치매는 이매엽에 영향을 주어서 동기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헌팅턴병은 뇌의 심층 구조인 바닥핵에 영향을 주고 운동과 의사결정, 동기부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움직인다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한 뇌의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피로에 대한 설명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피로를 몸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은 피로가 뇌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뇌는 어떤 행동에 드는 비용과 보상을 계속 평가하죠.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피로도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감정 상태가 몸의 한계를 바꾸기도 하고 보상의 기대가 피로를 어느 정도 이겨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장은 누군가의 무기력을 볼 때 왜 안 해라고 묻기 전에 그 사람이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체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장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장은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마음을 다루는데요. 책은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부패와 탐욕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돈과 권력, 법의 허점, 개인의 욕망이 모두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럼 보여주는 사례이지요. 탐욕은 양면적인 감정입니다. 아까 질투처럼 더 많이 얻고 싶어하는 욕망은 경제 성장과 소비를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욕망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이기심, 부패, 그리고 불공정으로 이어지죠. 책은 돈과 행복의 관계도 다릅니다. 돈은 분명 중요한 동기부여 수단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을 계속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은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가지려 하는 것인지, 더 많이 가지려는 태도가 관계를 망가뜨려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인지는 분명히 나누기 어려울 겁니다. 또 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자극만으로도 타인의 관점을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탐욕은 사람을 자기 욕구와 필요에 집중하게 만들고 공정성이나 협력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저장 강박과 탐욕의 차이도 나옵니다. 저장 강박은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구매 쾌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탐욕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자신의 이익에 대한 집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탐욕이 개인의 욕심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와 보상 체계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장은 교만인데요. 이 교만이라는 장은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자존감과 나르시시즘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이 건강한 자존감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음, 반면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중요성과 장점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평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책은 나르시시즘이 생기는 원인을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회적 학습 이론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지나치게 특별하게 대하면 아이가 그 특별 대우를 실제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분석적 설명인데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를 과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후에 책은 자긍심을 설명합니다. 진정한 자긍심은 실제 성취와 성공을 통해 생기고 더 나은 행동을 하기 위해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반면 오만한 자존심은 자기애와 연결되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타인의 평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만 증후군, 즉 슈브리스 증후군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과도하게 믿고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들에게 나타난 오만한 태도를 예로 들면서 권력과 비판에 둔감해지는 과정이 사람의 자기인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또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동기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도 그 감정을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장은 교만이 높은 자신감과 같은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교만은 자기 인식의 왜곡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8번째 장은 자유의지입니다. 이 장은 앞에 7장을 하나로 묶습니다. 앞에서 본 분노, 탐식, 색욕, 질투, 나태, 탐욕, 교만은 모두 뇌와 유전자, 호르몬, 환경, 약물, 발달 과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자기 행동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책은 로버트와 데니얼의 사례를 통해 본성과 양육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부모, 유전자, 초기 양육, 사회 환경처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에서 태어날지, 어떤 유전자를 가질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낼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행동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길 수도 없겠지요. 여기서 책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리베트의 준비전류 실험도 나오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사람이 움직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뇌에서 이미 움직임과 관련된 신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몸이 움직인다고 느껴지지만 실제 뇌에서는 의식적 결정 전에 준비가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실험은 자유의지 논쟁까지 이어지는데요. 만약 뇌가 먼저 결정을 준비하고 의식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택한다고 느끼는 그런 감각은 무엇일까요? 리베트는 그래도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로 막는 거부권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준비 전이가 반드시 결정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은 이 문제를 법과 처벌의 문제로 연결합니다. 인간의 행동이 뇌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면 범죄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본다면 사법제도는 도덕적 옹징보다 사회보호와 교화의 기능에 가까워야 합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살인 같은 행동을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책의 질문이 가장 무거워지겠지요. 인간은 과학적으로 이해할수록 우리는 인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인간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걸까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은 죄악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분노는 단순히 화를 잘 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탐식은 먹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의지 부족으로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색욕은 숨겨야 할 만한 욕망이 아니었고요. 질투는 못난 마음이면서 동시에 경쟁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태는 게으름처럼 보이지만 동기와 보상 회로의 문제와 연결되었고요. 탐욕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은 자신감의 과잉처럼 보이지만 자기 인식의 왜곡과 공감 능력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책은 이 7가지 괴물을 전부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괴물들이 인간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주죠. 우리는 분노하기 때문에 부당함에 맞설 수 있고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과 욕망이 조절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을 쉽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묻죠. 우리 안의 충동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그 충동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없다면 책임은 어디까지며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의 괴물과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많은 너그러움이 필요한 행동이겠지요. 어떤 사람이 왜 분노했는지, 왜 탐욕스러웠는지 그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않고 비난만 한다면 우리는 같은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절대로 알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일복괴물이라 사는 마음은 이 인간의 어두운 면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재미는 죄악을 변호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단순하게 나쁜 마음이라고 부르던 것들 뒤에 얼마나 복잡한 뇌와 몸의 오작동이 있는지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자, 1편에서는 책 전체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가장 인상 깊이 읽고 저희가 독서 토론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이 세욕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욕은 왜 죄로 여겨졌는지, 성욕이 강하다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욕망과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